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두 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두 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니까 진짜 예수님 믿냐고 솔직히 해달라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수님 믿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도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슬퍼.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건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신부님,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벌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년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요셉, 삼종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삼종기도 이렇게 써놔요. 예. 그렇게 써놔갖고 부활 삼종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삼종기도 그냥 삼종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예. 그래서 영어로도 한 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 번 하고 그래 좋더라고요. 삼종기도 하는 거. 식사후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후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후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고 평화하시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수술하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엔요 그런 책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세계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네.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정신 또 그걸로 끝이야.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뇌에 피를 다 뺐으니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실 정지시키고 그래갖고 딱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갖고 수술실 장면을 지켜봐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거, 수술 도구 전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를 봐요. 자기 머리 자르는 걸 봐요. 쫙 자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 팸 레이놀즈는 건물 이제 병원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 하늘나라에서 막 부르더래요. 오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고 죽은 형제 친척들이 쫙 있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넌 아직 키워야 되는 애도 있으니까 넌 가야 된다고. 난 가기 싫다. 이거 너무 좋다. 가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는데 삼촌이 확 미는데 수술이 끝난 거예요. 깬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참관한 의사들한테 의사들 배치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의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수술 도구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요. 절대 수술 도구를 개봉을 안 해요. 오염될까봐, 감염될까봐. 그래갖고 의사들이 완전하게 다 방지를 하고 이 사람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도구를 다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 도구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자기 머리 자른 거 전동기 칫솔같이 생긴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사우스햄프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 무당하고 만나갖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내가 대신 읽어갖고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미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미키는 18살, 우리나라는 20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설명을 해줘도 상상을 하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처음으로 봐요. 반지를 보고 자기인 걸 알아요.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 모양을 보고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빨주노초, 온갖 아름다운 꽃, 새,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수술해서 살려낸 거야. 육신을 살려내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근데 역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모든 색깔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색깔.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이 미키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자가 돼요. 연구 대상. 왜냐하면 아예 시각 장애자인데 모든 색깔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아니,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 죽는 게 싫으면은. 천주교 신자가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 좋죠?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요거는 방송 보면서 적어갖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분도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바빠갖고 이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이분은 신학자면서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은 영혼이 이 육신을 잠시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영혼이 이 육신을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데 우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매달리는 거, 육신의 관계에 매달릴 때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 이런 피정 시간 자주 가지시고, 그럴 때 영혼의 눈이 뜨일 때 내가 쓰고 있는 육신이 언젠가 떠나야 되는 육신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삶의 지혜는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치는 나라예요. 뭐 경제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래도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계속 흑자고 돈이 참 많은 나라예요. 문제는 배분을 못하는 거죠.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늘었지만은 한국은 82배 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위만 봐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갖고 클럽에 가갖고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은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이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이게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이거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으라고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주려고,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도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위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쓸게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쓸게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1,000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000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1,000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 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점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그 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2명, 3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뭐고 그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0일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 줘. 5달러 딱 줘요. 5달러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달러 주면은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 있었어요. 4일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멋있겠어. 폼나겠어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네,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반도로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나야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이제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네.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명이 보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지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에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이제 제대 그 제이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응.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뜨면 울까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1살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많이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 지금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줬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되게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면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된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초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정신을 내가 보니까 못 차려. 독일은 차가 막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시동 끄고 내립니다. 시동을 끄고 다 내리고 그냥 밀고 가요. 대화하면서. 석유 아낀다고. 근데 우리는 차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켜놓고 차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여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무슨 뭐 서해안 고속도로 꽉 채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자동차가 1600만 대가 있어요. 1600만 대. 지금 중국이 얼마냐? 3000만 대밖에 없어요. 13억이 3000만 대를 쓰는데 4500만이 1600만 대를 써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비해요, 신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신비해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보면요. 내가 서울에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밤에 밤강에 오면은요. 이건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요. 번쩍번쩍해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 여러 번 가봤는데 유럽에 가보면 밤이 깜깜해요. 다 그 시간에 뭐예요?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만 되면 다 나와. 밤만 되면 다 나와갖고 그냥 그 밤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시의 그 유럽의 밤, 파리의 밤, 뭐 로마의 밤은 어두컴컴해요. 진짜로 어두컴컴해.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당동 요새 강의 그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 사당동 거기 보면요 번쩍번쩍번쩍해요. 낮인지 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인 줄 알고 산다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어떻게 해요? 냉방병에 걸리고. 겨울에는 너무 뜨겁게 해서 반팔 입고 다니고. 이 제정신이 제정신 아니에요. 이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석유가 여러분들 2000년에 겨우 얼마였냐? 18달러였어요. 18달러. 1배럴에. 1배럴이라고 그러면은 159리터야. 159리터면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드럼통. 그거 한 통이에요. 그게 18달러야. 작년 9월에 몇 달러냐? 80달러야. 오늘 보니까 126달러야. 우리나라는 140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4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 정도 수입을 했는데 석유하고 에너지만 얼마를 수입했느냐? 1,000억 달러를 했어요. 석유 단일 품목만.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 다 해갖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 뭘로 다 날려버려요? 석유 들어오는 걸 다 날려버려.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30% 하면 3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
얼마? 석유만 1,000억 달러에. 다른 에너지, 뭐 LNG, LPG, 석탄까지 하면 1,40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견딜 것 같아? 이미 못 견디는 선에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4.5%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평창에서 강의한다고 여기 강의 한번 나오면은 기름값이 딱 10만 원 들어가요. 10만 원. 그래 이제 강의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평창에서 여기 10시까지 돼서 올라오면 버스 없거든요, 아침에는. 그리고 우린 6시면 해 떨어지면 차 안 다니거든, 평창은. 그러니 어떻게 강의를 나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니까. 여러분들 중에 140달러 넘어 여기 반 이상은 다 절대 안 납니다. 반 이상은 또 다 부도나요. 석유값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살면 성당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 헌금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성당 나갈 거 아니야. 헌금도 없는데 어떻게 성당을 나가? 그러니까 이 석유값 이거 떨어뜨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방법 뭐밖에 없어요? 절약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 천지에 불 다 켜놓고 그냥 밤에 그냥 네온사인 번쩍번쩍하고 먹긴 또 얼마나 먹어요. 내가 일본에 가갖고 회 정식을 먹는데 회가 딱 2첩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2첩을 딱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올 줄 알고. 난 이게 애퍼타이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도 안 나오길래 가이드한테 야, 왜 회 정식 시켰는데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까 먹었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횟집에 가면은 일단 가면 뭐가 나와요? 소라 나오지, 해삼 나오지, 멍게 나오지, 오징어 썰은 좀 내보내지, 거기다가 개불, 또 괜찮은 집은 저기 뭐예요? 전복까지. 회 나오기 전에 벌써 배불러. 그래갖고 이제 회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이만한 접시에 가득 나옵니다. 가득. 그러면 그걸 또 고통스럽지만 그걸 다 먹어. 아,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 나와요? 매운탕 또 나오잖아, 매운탕.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산다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층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보기엔 과하게 잘 먹어요. 국민의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얼마가 나가냐면 17조 원이 음식 쓰레기로 나가요. 170억 달러가 음식 쓰레기로 나간다. 이게 북한 주민 30년 먹여 살릴 거를 1년에 음식 쓰레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주부시잖아요. 냉장고에 버리는 거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많죠? 또 내가 외식을 하러 나가면 어때요? 먹는 반찬보다 안 먹는 반찬이 훨씬 많아요.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그렇다고 식량이 많으냐? 식량도 없고. 그 식량 얘기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략했어요? 그래, 누구나 다 석유로 알고 있어요. 석유 때문이에요. 텍사스에서는 1배럴을 뽑아내기 위해서 관정을 합니다. 뚫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배럴 뽑아내는데 17달러 들어가요. 근데 이라크에서는 1배럴을 뽑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1달러 들어요. 1달러. 비용이. 그러니까 이라크는 빨대만 꽂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납니다. 러시아는 어느 나라를 포기하지 않느냐? 체첸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첸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한 50만이 사는데 그 나라 전체의 석유가 다 나요. 그러니까 막 테러, 초등학교 애들 몇백 명 죽이고 테러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도 러시아 눈도 껌떡하지 않아요. 왜? 석유가 있으니까. 이미 세계는 석유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석유는 지금 126달러, 심하게는 200달러까지 뛴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소 갖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눈 자고 나면 소, 또 자고 나면 소 얘기하는데 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 126달러 뛰는 게 문제예요. 그래, 석유는, 소는 안 먹으면 되지, 소는. 그리고 여러분들, 소 얘기 나왔으니까 소 얘기 좀 하면은
소고기 먹는 게요, 반환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0개월, 30개월 된 소 먹잖아요. 소가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거를 20개월을 소가 먹어. 그러면 그 소가 먹는 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소가 먹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먹으면 어때? 사람이 먹으면은 훨씬,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 1인분을 먹으면은 20명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 20명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반환경적이야. 가능한 한 뭘 먹으면 좋아?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아. 야채, 채소 종류. 예. 이걸 많이 먹는 게 오히려 환경적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국장, 된장, 간장 이런 거하고 밥, 현미밥하고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석유가 이제 12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에너지를 펑펑 써요. 낮이고 밤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똑똑한 머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미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배 수주를 다 끝냈어요. 자동차 잘 만듭니다. 차 제가 유럽에 가갖고 뭐 다른 나라에 가갖고 뭐 벤츠, 크라이슬러, 뭐 BMW 다 타봤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걔네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 그랜저만 못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그랜저가 유럽 차 선호도 1위예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차 우리나라 차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차를 사요? 그거 한번 고장나면 부속품 사기도 힘들대는데 우리 그냥 고장나면 제깍제깍 동네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차 좋습니다. 차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핸드폰 잘 만들어요. 핸드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핸드폰 하나로 300억 달러를 수출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탈리아의 그 포로노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 시저가 브루투노스 너마저도 하고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은 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구경을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수박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청년이. 그래서 내가 수박을 먹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네가 한국을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한국 여자가 우선 제일 예쁘대요. 그래서 좋대요. 두 번째, 자기는 이 한국 핸드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 수박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카탈로그를 꺼내는데 삼성 애니콜 카탈로그를 꺼내는 거예요. 20만 원서부터 60만 원까지 쫙 갖고 있더라. 그때 제가 제일 좋은 애니콜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눈이 뒤집어지죠. MP3 되지, 캠코더 되지, 카메라 되지, 게임 되지, 텔레비전 되지. 여러분들 유럽, 프랑스, 파리 아이들이 귀족 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나라 핸드폰이에요. 그만큼 애들 착하지.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 대한민국 애들이라는 거? 이 미국 애들은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해? 콜로라도에서 그랬죠? 날 왕따를 시켜 교실에다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다 쏴주고 17명을 죽었잖아요. 독일에서도 왕따 당한 아이가 총을 갖고 와서 한 명씩 부르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 사라지면 되지 뭐. 이러고 옥상에 올라가고 혼자 뛰어내린단 말이야. 학원 밤 10시까지 가라고 하면 학원 가지. 왕따 당하면 혼자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애들 착하지. 물건 잘 만들지. 산에 나무 많지. 먹을 거 풍부하지. 국민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의존하느냐?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16기가 돌아가요. 16기. 근데 지금 전기의 40%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6년 4월 26일 날, 벌써 22년 전 얘기죠. 이 소련이죠. 소련의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터졌을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500만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번 터지면 반경 100km 못 살아요. 그리고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어떻게 그 방사능을 처리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근데 아직도 끓고 있다고 그래요. 10만 년 동안 끓는다고 그래요. 10만 년 동안 방사능이 그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에 16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능 폐기물, 여러분 핵 폐기물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이제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거. 내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보니까 핵 폐기물을 쌓아놨는데 5단, 6단으로 쌓아놨어요. 갈 데가 없어요. 벌써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장고를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지금 전기 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전기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앞으로 2015년에 26기가 더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총 26기가.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느냐? 그 원자력 발전소 IAEA 위원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때문이래요.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순간 출력이 올라가갖고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은 산업시설이 얼마 전에 그랬죠. 산업시설이 한번 수백억, 수천억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야? 에어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름엔 좀 더우면은 좀 이렇게 선풍기 좀 틀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유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막 들이대 대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세우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 풍력 발전기하고 태양광 발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풍력이 좀 약합니다. 덴마크나 독일,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전체 전력을 다 풍력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우리는 소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다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130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못 견딥니다. 지금 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석유값을 우리가 대처를 해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지. 소는 아까 말씀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그거 내가 조금 더 채소 더 먹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베지타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석유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제 직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절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는데 제가 태양광을 우리 생태마을에 20kW, 풍력을 30kW 설치를 해놨어. 50kW. 근데 태양광은 잘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한 1년에 220일 정도 햇빛이 내리쬐는데 독일은 150일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그 환경 도시를 가보니까 도시 전체 지붕에 태양광을 얹었어요. 그 도시는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도시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밤에 나가고 술 먹고 밤에 밤새 이렇게 막 네온사인 켜놓고 그 돈만 아껴도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갈 때 자연환경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밤 10시에 학원에 지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밤 10시에 술집에 돌아다니고 엄마는 엄마대로 밤 10시까지 텔레비 보고 앉아있고 텔레비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텔레비 보면 전기세 나오고. 그래서 미래는 뭘로 가야 되느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걸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조금 더, 물론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 설치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조금만 의식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교황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환경은 몇몇 환경 운동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누가 하는 거다? 모든 지구에서 사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환경 운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드 같은 경우도 드라큘라라고 그러잖아. 드라큘라. 전기 10%의 전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코드 꽂아두면은. 그럼 코드 같은 거 빼두고, 냉장고 꽉꽉 안 채우고, 때마다 벼두고, 사서 막 하지 말고, 그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이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정말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37도, 38도에 사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으로 느낍니다. 어디 사람들이 절박하게 늘려요? 투발루라는 나라, 없어져 버려가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9개 섬으로 돼 있는데 2개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에 잠겨갖고. 이게 해수면이 높아져갖고. 그 다음 벵골만이라고 이 방글라데시 앞에 이 굉장히 넓은 이 섬인데 반 이상이 잠겨버렸어요. 문선은 있는데 뭐가 없어? 땅 문선이 있는데 다 어디에 잠겨버렸어? 바다에 다 잠겨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극지방, 북극, 남극, 적도는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하느님이 홍수를 칠 때 노아 방주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정신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정신 집중할 때는 환경, 지구 온난화. 그런데 주부가 할 일이 뭐냐? 주부가 할 일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가정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이제는 정말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개척을 해나갈 때, 또 실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느냐, 아니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느냐, 이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치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마누라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뭐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뭐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살. 웬만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아이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초름?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잖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에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하네, 공군사관학교 합격하네,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그냥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래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 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큰아들도 자기도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그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것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에는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중에 또 신학교 간 학사님 있으면 그 학생이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근데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잘하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라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랑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아이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히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실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좀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힘들고.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거 다니기,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뭐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신부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면 나도 잘 살아온 거지.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 말들이요, 듣기엔 담담하고 현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노년 상담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사고나 큰 불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간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한꺼번에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이셨는데 겉보기에는 꽤 멀쩡해 보이셨어요. 병원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리도 들으셨고요. 그런데 그분이 상담실에서 처음 꺼낸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아직 괜찮은 줄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몇 달 전부터 잠이 자꾸 깨고 낮에 기운이 없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다 나이 들면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연락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에 있는 시간이 편해져서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말했대요. 혼자가 편하니까 괜찮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년의 위험은 아픈 것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불편한 신호를 괜찮다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습관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이 말은 젊을 때는 긍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종종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기 방치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몸은 불편함을 아주 작은 신호로 먼저 보냅니다. 피로, 수면장애, 무기력, 식욕 변화, 소화불량, 이유 없는 통증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신호로 바꿔서 알려줍니다. 더 강한 통증, 더 큰 기능 저하, 더 뚜렷한 질환으로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외로움도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다로 포장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없다 라는 감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태도는 버티기가 아니라 살피기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것. 감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점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다 대신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를 묻는 것. 이 질문 하나가 노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요, 많은 부모 세대가 여기서 두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바로 자식에게 내 인생의 중심을 넘겨버리는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참 헌신적으로 보이는 말이 있죠. 자식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인생 다 살았지. 그런데 노후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인생을 맡긴다는 건 돈을 기대는 것만이 아니라 내 하루의 기분과 의미를 자식의 반응에 걸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하루가 밝아지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지고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들면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건 사랑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경계가 흐려진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이런 현상을 정서적 융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의 삶이 적당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한쪽이 한쪽의 감정과 삶을 떠받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문제는요, 자식은 그 무게를 평생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책임이 있고 감당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부모의 기대까지 얹히면 자식은 결국 거리로 반응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느끼죠.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나를 귀찮아하지?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숨 쉴 공간이 없다. 만나면 또 부담이 오겠지.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말에는 사랑도 섞여 있지만요, 동시에 책임 전가가 섞여 있습니다. 상대가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부모의 모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부모, 자식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는 부모, 자식이 없어도 내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 앞에서는요, 자식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다가옵니다.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하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기대지 않을수록 더 사랑받는 구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남는 사람은 누구냐? 맞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드는 시기라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함정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편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거친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참고 웃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불평, 짜증, 한숨, 과거 얘기,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 이때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당신 말고 누가 있어? 하지만 배우자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부부 갈등은 큰 사건으로 터지기보다 작은 말투와 반복된 감정 배출로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싸우지 않아서 괜찮다 라는 착각입니다. 노년 부부에게 싸움이 없다는 건 때로는 기대를 접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한다는 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붙잡는 건 열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부탁하는 말투, 표정의 온도. 이 작은 것들이 노년의 동반자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 사소한 것들이네. 맞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도 사소한 것들이고 노후를 지키는 것도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사소한 습관이 인생을 어떻게 묶어두는지, 특히 과거에 머무는 습관이 어떻게 관계를 줄이고 삶의 탄력을 빼앗는지, 그리고 무심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버릇들이 무엇인지 그 흐름이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힘들게 하는 습관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큰 사고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비어가고 관계가 줄어드는 느낌. 그 중심에는 또 하나의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보다 과거에 더 자주 머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떠올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기억이 아니라 거주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 말이 대화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고 대부분이 될 때 현재는 점점 사라집니다. 노년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열심히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고개만 끄덕이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상대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자산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머무르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머물면 지금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지금 배우는 것도 없고 지금 즐기는 것도 없고 지금 기여하는 것도 없고 결국 사람은 대화에서 빠지고 관계에서도 멀어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이 말은 경험의 공유가 아니라 거리의 언어입니다. 세대가 달라졌고 방식이 바뀌었고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다음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말버릇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늘어납니다. 경험이 늘어나면 말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되기 시작하면 관계는 아주 빠르게 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하지만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가르침보다 존중을 원합니다. 특히 묻지도 않았는데 시작되는 조언.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평가. 상대의 선택을 틀렸다고 단정하는 말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로 들립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겉으로는 네, 맞아요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또 피곤하겠다. 노후에 필요한 말하기 방식은 훈계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어. 이런 경험도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면 말해줄까? 라는 한마디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사람을 남게도 하고 떠나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년의 외로움은 가장 흔한 감정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부정되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이제 사람 없어도 괜찮아. 이 말이 정말 편안함에서 나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때부터 고립은 깊어집니다.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연결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연락을 줄이고 모임을 피하고 괜히 귀찮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혼자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기보다 연결을 포기할 때 깊어집니다. 외로움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 역할의 소멸, 관계의 감소 속에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입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를 보내는 것,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주고받는 것,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 있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종종 또 다른 습관과 연결됩니다. 바로 건강을 미루는 태도입니다. 노후의 삶의 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국 건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나중에 관리합니다. 조금 더 지나고 병원 가야지. 이번 달만 바쁘고 아직은 참을 만해. 문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질환은 대부분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위험한 말은 다시 이것입니다. 아직 이 정도는 괜찮아. 건강은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의 문제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움직임.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식사. 큰 치료가 아니라 정기적인 확인. 오늘 한번 미룬 검진. 오늘 한번 하지 않은 산책이 10년 뒤의 활동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 빠르게 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배움을 멈출 때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배움은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힘이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대화에서 빠지고 관계에서도 빠집니다. 그건 요즘 거라서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 괜히 머리 아파. 이 말들은 편안함을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영역을 스스로 접는 말입니다. 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 새 취미 하나, 다른 세대의 생각 하나. 이 작은 배움이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고 삶의 탄력을 지켜줍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멈춘 자리를 채우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노후가 편한데, 저 집은 자식이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노후의 비교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온 인생을 다시 줄 세우는 일입니다. 문제는 비교의 끝에는 항상 박탈감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은 항상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후에는 이제 평가할 인생이 아니라
정리하고 받아들일 인생이 필요합니다. 비교 대신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가? 오늘 내 하루에 숨 쉴 자리가 있는가? 이 질문은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인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특별히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조금씩 포기하고, 조금씩 미루고, 조금씩 타인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하루를 설명할 말이 사라집니다. 기다리는 일정만 남고, 하고 싶은 일은 떠오르지 않고,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결정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은 자식의 삶, 배우자의 기분, 주변의 평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없는 노후는 외로움보다 더 위험합니다. 존재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인생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리듬, 나만의 관심,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하루. 자기 인생에 있는 사람은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모든 습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아주 작고 일상적이며 처음에는 편안해 보입니다. 괜찮다고 넘기는 태도,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칠어지는 말, 과거에 머무는 습관, 훈계하는 말투, 외로움을 숨기는 자존심, 건강을 미루는 선택, 배움을 멈추는 태도, 비교하는 생각, 그리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상태.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삶을 잠식합니다. 노후는 무엇을 더 가져야 편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멈추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건 내가 조금 줄여야겠다 싶은 게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노후는 늦지 않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존엄과 평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